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지난 시간 2-1강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대한 이해 부분의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부분,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의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나라마다 유럽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그리고 저희 한국의 정의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이런 연구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정의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이번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 저희 강의에서 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에 관한 국내의 여러 이제 연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내리고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이 3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조직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첫 번째의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회성입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셜 미션, 사회적인 미션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사회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지역사회나 국민, 국가 또는 세계사회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으로 사회 가치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합니다. 로컬, 글로벌 차원의 커뮤니티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제 조직 활동 또는 사업 활동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사회적 기업에 찾을 수 있는 공동적인 경험적 사실이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셜 미션, 사회적 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사회성을 추구하고 어떠한 사회를 구축할 건지,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이런 지향성, 또 분명한 가치, 이런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기업은 명분상 특징적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조직이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이런 비전이나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 마음이 맞아야 이 조직이 잘 구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상에 대해서 통일된 인식과 비전을 서로 리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는 제시를 해야 되고,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은 또 팔로우십이라고 하죠. 보통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도 중요한데, 그 조직의 구성원들 또한 마찬가지 이런 사회적 미션을 같이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단순하게 이제 수익 부분보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미션, 사회성에 강한 지향성을 두어야 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창업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를 창업한 사람이 개인의 사회성에 대한 지향성을 지역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사회적 기업으로 성립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나름 일반적 기업보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성공하긴 힘들겠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은 지난번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윤 추구가 1차적 목적이고 그걸 최대한 미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면 되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것처럼 사회적 미션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이익도 추구를 하면서 또한 이제 이윤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지역에 대한 이런 그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 지지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훨씬 더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네, 바로 사업성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NGO나 NPO와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은 조직이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명쾌한 비즈니스 방법을 활용해서 사업 활동을 진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은 이 비즈니스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NGO, NPO와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조직 책임자나 고용 직원들이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들의 개인 능력에 대해서도 사업 활동에 통한 수익을 활용해서 투자해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사회성 또는 사회적 미션만 해결하면 그거는 그냥 봉사단체나 또는 NGO나 NPO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은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성, 사회적 책임을 플러스 이런 그 사회적 사업체, 소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영리기업과는 또 달라야겠죠. 이런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물론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그 영리기업과는 좀 다른 독특한 상품 전략이라든지 또는 시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그 동참이나 또는 그 구성원들 또는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미션을 해결하는 거에 대한 이런 바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더 많이 판매나 또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사회적 기업의 사업 활동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경영 능력, 또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지역 사회의 어떤 동참이나 이런 호응을 얻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능력, 또한 이 사회적 기업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지속적인 사회적 사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의 수익에 근거한 비즈니스라든지 사업과는 조금 더 다른 사회적 미션까지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 니즈,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고객의 단순한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일반적 기업보다 좀 더 큰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고요. 설사 이 창립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미션에만 이제 몰두하다가 어떤 그 비즈니스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갖추기 힘들어서 이렇게 접는 그런 기업도 많고요. 그래서 또는 사업성,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모델만 추구하다 보면 또 사회적 미션에 대해서 또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회성과 또 사업성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 사회적 기업은 지켜야 하고 이 시장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이나 또는 공급업체라든지 아니면 고객사라든지 이런 파트너들과의 어떤 그 유대관계, 이해관계들의 강한 책임의식, 의무감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경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는 일반적 기업의 기업가 정신보다 더 이런 그 어드밴스 되어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네, 바로 혁신성입니다. 사회적 이노베이션, 소셜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꼭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사업성이 아니라 사회성까지 추구를 하다 보면 이런 혁신적인 사회적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특징도 반드시 밑에야 되고요.
진부한 기존의 이런 사업과 똑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은 기존 사업과 유사한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 반드시 혁신성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사회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기업이 바로 기존 사회적 조직들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독창적으로 찾아야 하며 갖춰야 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창의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성을 갖추면서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성까지 갖추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혁신성까지 도출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 조직이 참여하고 관여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영역에 그들만이 주목하고 있고 구체적인 또 약간은 또 다른 특수한 사회적 상품,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 또 역시 독창적이고 획기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성과 사업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혁신성을까지 고루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유효한 해결 또는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혁신성만이 기존의 다른 경쟁 또는 유사한 제품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미션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 공동체의 호응과 지지를 받으면서 또 특별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혁신적인 사회적 문제의 영역을 발굴하고 획기적인 사업 운영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이들이 활용하는 사회적 사업을 통해 보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회적 경제 시스템, 앞서 지난 주차에 말씀드렸던 제3섹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변혁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가능성을 가진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의 이슈이겠죠. 보통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뭐 잠시 떠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4차 산업혁명 또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초연결성,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 그리고 초지능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키워드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 또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관계되어 있는 여러 뭐 공급처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처 또는 뭐 파트너사 여러 가지 그 조직과의 어떤 관계들을 잘 연결하고 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하나의 그냥 소울 비즈니스가 아니라 혁신성을 갖춘 다양한 이런 커넥티비티가 있는 비즈니스가 중요하겠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저 또한 이제 뭐 이런 공대를 나왔고 뭐 공학도 출신에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하는 공학도들의 보는 어떤 과학에 대한 문명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만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텐데 이거 또한 오프라인을 할 때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만나서 다양한 학과에 이제 학생들이 존재하니까 다양한 학과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으로서 보는 기술
또 과학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는 매스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일자리들보다 또 뭐 AI나 우리 4차 산업혁명 하면 대표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뭐 AI, 그죠? 또는 뭐 빅데이터,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레이버 코스트라고 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기계적이거나 또는 뭐 컴퓨터적인 부분들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꼭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퀘션 마크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은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4차 산업혁명이기 이전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들 쓰고 있는 컴퓨터로 이제 보고서를 써서 출력을 할 때 프린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 파일을 그냥 출력을 해서 프린터로 쓰는데 예전에 프린터가 없던 시절에 인쇄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활자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있는 그 활자 하나하나를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 위에 잉크를 발라서 그 위에 종이를 얹어서 이렇게 묻혀서 등사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인쇄를 했단 말이죠. 신문을 찍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인쇄라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 문명이 발달하고 또한 이제 프린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등사지에 인쇄를 했던 사람들에 있어서의 테크니션, 기술자라 함은 가장 빠르게 활자를 조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술자였어요. 그분들이 뭐 여러 신문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이런 뭐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1초 뭐 아니면 0. 몇 초를 더 빨리 이 뭐 활자를 조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자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 프린터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죠. 하지만 크게 전체적인 그 빅피처로 보면 일자리는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 기준으로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특허가 한 2,3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저 레이저 그 프린터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카트리지며 롤러며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 공급업체들 또 그거를 만드는 회사 또 그걸 판매하는 판매처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일자리들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활자 하나를 그냥 파거나 생산하는 또 그거를 인쇄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쇄하는데 그 활자를 조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쇄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보다 프린터, 뭐 잉크젯이 됐던 레이저젯이 됐던 뭐 이런 회사,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제록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죠. HP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만들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찬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취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 대한 지지와 호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이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또 사업성과 또 사회적 이슈까지 해결하는 4차 혁명 시대에 훨씬 더 이런 사회적인 기업들은 더 많이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좀 더 면밀하게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사회적 미션,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소셜 미션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나 또 우리 국민, 국가, 세계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조직, 사회적 가치, 사회성에 대해서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어야 되겠죠. 지역사회에 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또 지지를 얻을 수 있고요.
존재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역시 성립하게 되고 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사회적 기업 창업자 개인의 사회성에 대한 지향성을 지역 공동체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업으로는 성립될 수 없고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 추구와 플러스 공동체의 지지 및 공유 등이 진정한 사회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미션, 핵심 미션은 로컬 또는 글로벌 차원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회성을 추구하느냐가 바로 강력한 지향성 및 분명한 가치, 또 원대한 비전에 대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어떤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사회상에 대한 통일된 인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바로 이 공동체적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특징이 바로 이 사업성이었죠. 사회적 사업체입니다. 사회적 NGO나 NPO가 아니라 사회적 사업체, 바로 소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뭐 소셜 벤처라고 쳐보시면 말 그대로 벤처인데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바로 소셜 벤처라고 하고, 대기업들이나 또는 뭐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소셜 벤처 기업들을 많이 발굴도 하고 육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소셜 벤처 이런 뭐 창업 창의성 경진대회라든지 뭐 소셜 벤처 사업 이런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훨씬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사업체,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소셜 벤처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또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이 소셜 벤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대학 생활에서 아주 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성의 사회적 사업체에 대한 사회성,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쾌한 비즈니스 방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해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 이퀄 비즈니스로의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기업. 기업이면 기업의 조직원들이 먹여 살려야겠죠. 조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뭐 봉사단체나 다름없으니까. 또한 이 조직의 그래서 책임자나 고용원들에 대한 소득도 보장해야 되고 재투자를 통한 수익이 생겨야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NGO나 또 NPO와 다른 점이겠죠. 물론 요즘 근래에 들어서 말씀드렸던 뭐 이 NGO나 NPO도 수익적인 사업들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의 팔찌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면 그 팔찌를 뭐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들도 지금 많이들 이제 순수한 NGO도 수익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차별되고 독특한 상품 전략, 이런 시장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업 경영, 커뮤니케이션, 제품 서비스 개발,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성이 그냥 있어야 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는 마찬가지 시장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들과의 강한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갖춰야 되고 사업성, 수익성을 지향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대응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의 특징이었고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바로 혁신성이죠. 혁신성은 사회적 혁신, 마찬가지
독자적인 또 독창적인 사업 영역과 사업 방식을 갖춘 조직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 조직이고, 이 사회적 기업은 기존 제품과 다른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독창성을 갖춘 대응 방식 구축이 필요할 거고요. 다른 사회적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또는 사업적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그들만의 특수한 사회적 상품,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치 마켓이라고 해서 틈새 시장 또는 레드 오션이라고 하죠. 흔히들 우리가 이제 피바다로 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을 보통 과점 또는 과열된 시장들과는 달리 나만의 독창적인 어떤 필드와 장을 여는 것들을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이라 하면 경쟁자가 작거나 또는 거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장의 변화를 의미하죠. 다시 비단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 core competency,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뭔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천하장사 시절에 씨름을 잘하죠. 그죠? 그러면 씨름판 위에서는 저랑 씨름을 하면 100점 100패겠죠. 강호동을 이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기업에 관련된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퀴즈를 푸는 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대결을 하면 거기서는 강호동보다 제가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장을 바꾸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으로 옮겨서 그 필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훨씬 더 경쟁사 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나 블루오션을 찾는 전략, 이게 바로 이런 혁신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그 학기에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이런 틈새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창의 발상론에 대해서 특강 또는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 활용 시에는 기존과 차별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 또한 혁신적 아이디어나 이런 창의성 개발이 필요하겠죠. 혁신성이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시장 경쟁에도 아주 특별히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요. 사회성, 사업성을 추구하는데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단순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보다 사회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큰 지지를 얻게 되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경향성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세계 각국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사회적 소유 및 관리를 사회적 기업의 기본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르게 사회적 기업은 사업형 NPO,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등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또 하나 일본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이익을 재투자하는 조직. 최근 사회 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사태도 일어났었고 고령화도 지금 최대한 급속하게 좀 진행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이슈들을 많이 이제 안고 있죠. 물론 아베의 어떤 잘못된 행동과 또 잘못된 판단, 또 정치적 행보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나, 일본에서 보는 이 사회적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 및 정부 대응의 개선을 지원하고요. 정부의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어쨌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징 뭐였죠? 첫 번째 맞습니다. 사회성, 사회적 미션을 해결되고, 또 하나 두 번째 뭐였죠? 네, 사업성, 사회적 사업체.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 해결. 또 세 번째 뭐였죠? 맞습니다. 혁신성, 사회적 이노베이션에 대한 사회적 혁신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이수를 미트를 해야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의 조건 또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앞서 제가 간단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 기업이 과연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그 문제를 하고 있다라고만 보면 이 사회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면서 사업성도 가지고 있고 기존과는 다른 뭔가의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그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의 사례로 기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페이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2015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파머스페이스는 카페서 또 네이처박스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파머스페이스의 키워드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공생, 그리고 못난이. 이 파머스페이스가 하는 아이템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이 파머스페이스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있다면 그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가보시고 느꼈던 점 이런 분들도 하시고요. 한 81분 정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 중에 한두 분은 혹시 여기 가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뭐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농어촌에 있어서의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빛깔이 좋고 알이 크고 이런 제품들은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매가 잘 돼요.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농업 방법으로 재배하는 부분들은 벌레도 먹게 되고 아니면 뭐 크기도 좀 더 작고 이러다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보통 그런 농업을 하는 그 과실 농가에서 그거를 이제 농협 같은데 이렇게 수매를 하거든요. 모두 다 넘기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판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 가치 없으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약도 많이 치게 되고 또 이 친환경적인 뭐 이런 그 거름이나 또는 이 재배 방법이 아닌 또 화학 비료를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또 사람들은 뭐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제품들이 훨씬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친환경적인 뭐 거름이나 우리가 하는 친환경 거름이나 이런 퇴비로 키운 과일들 또는 뭐 낙과를 하거나 또 맛이나 영양이 그렇게 뭐 이쁘지 않은 뭐 기형이지만 조금 찌그러졌다는가 이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뭐 밭에 그냥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농가의 소농가나 이런 과실 농가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되니까 그런 못난이 과일을 가져다가 주스나 음료를 만들어서 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퍼머스페이스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고 사업 방법이거든요. 기존하고는 다르죠. 기존에는 마찬가지 뭐 그 기존에 있는 주스 가게라든지 여기와는 또 다른 왜냐하면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그 소농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농어민이나 이런 쪽을 다 우리가 그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소농가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또한 친환경적으로 뭐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또 못난이 과일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서 소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파머스페이스의 사업 방향입니다. 파머스페이스는 못난이 과일, 못났지만 소농가, 소비자에겐 이쁘니 그래서 생과일 주스, 카페를 운영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유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겉에 사과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 반짝반짝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왁스를 바른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왁스를 넣기 위해서 뭐 따뜻한 물을 부으면 그 왁스가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상도 내가 봤었는데 그것처럼 오히려 보기는 좀 못났지만 건강에는 더 유익한
그런 어떤 제품들이라고 이제 해서 부산의 1호점에 못난이 과일 주스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머스페이스는 생과일 주스 카페, 열매가 맛있다라는 운영하고 농산물 직거래 유통 서비스도 하는 부산의 사회적 기업이고요. 또한 마찬가지 주문하면 여기 가보신 분이 혹시 부산에 있을지 모르겠 부산에 가신 분들 한번 나중에 꼭 가보시고요. 보는 앞에서 바로 이 과일을 껍질째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100% 생과일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강남역점 그리고 경남의 창원에도 이렇게 해서 세 곳에 있고요. 열매가 맛있다라는 매장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전국에 한 두 군데 더 생겼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계속 파머스페이스는 이렇게 기업을 영위해 가고 있고요. 못난이 과일이 사실 잘 팔리면 농가로서는 소득이 증대되고 좋고 소비자는 사실 계속 이렇게 상품 가치가 높은 거를 하려면 이제 그거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또 이제 그 도매와 또 소매를 거쳐서 그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면 아무래도 유통비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통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된 비용을 오롯이 다 이제 소비자가 물게 되는데 이렇게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맛과 영양이 더 높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농산물 가격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적인 과일보다 못난이 과일이 한 30-40%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한국은 과일값이 비싸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못난이 과일을 잘 찾지 않고 또 잘생기고 크기도 좋은 그런 것들만 이제 선호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파머스페이스에 아까 보셨던 요 대표 아직 대표님 얼굴이 안 나왔구나. 서정호 대표라고 있는데 이 서정호 대표님은 젊은 세대는 못난이 과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작 주 소비층인 주부들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서정우 대표인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머스페이스의 어떤 사례를 계속 보면 그 농산물 직거래는 소농가와 소비자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이고요. 시작한 지 2015년대 인증을 받았는데 그러고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5년째 돼가죠. 그래서 농산물 생산하는 소농가가 약 한 60세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산물의 유통과정, 농가와 소비자 바로 이렇게 두 단계로 단축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들을 많이 줄였고요. 기존의 유통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나 이런 과일 이런 과수원에서 장목반으로 이어지고 장목반에서 경매장 그리고 도매, 소매 이렇게 6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유통 과정에 어떤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유통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한 30% 이렇게 저렴한 값에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소농가는 소비자의 한 40% 정도 선인 출하가를 60% 정도 올리게 된 그래서 이 소정 대표는 이런 그 소농가와 소비자 둘 다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농가를 도우는 사회성,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사업성도 추구했고 기존에 이런 그 단순한 과일 주스나 또 이런 주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이렇게 보는 앞에서 갈아서 파는 이런 어떤 혁신성까지 유통에 대한 혁신까지도 이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미트를 했죠. 그래서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 이 세 가지를 다 미트한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머스페이스가 거래하는 소농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경작 면적이 2헥타르 미만, 오히려 이제 많지 않고 작은 소농가를 도우려고 작은 소농가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경작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결혼 이민자 출신이거나 또 장애인이거나 북한 이탈 주민, 또 성매매 피해자 등 이런 취약계층을 1차적으로 거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분들과 먼저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성을 좀 더 이렇게 증대하는 부분이겠죠.
일반적으로 뭐 돈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큰 과실 농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작은 소농가를 도우는 그런 사업으로 사회성을 일단 더 배가를 했고요. 또 이 소농가의 분포는 사실 전국적이죠. 뭐 딸기는 강원도, 뭐 사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경북에 있는 예산, 뭐 청송, 장수, 뭐 이런 쪽 강원 또 배는 뭐 아산, 나주 뭐 이렇게 쭉 여러 귤과 한라봉 뭐 그죠? 제주도 뭐 이렇게 전국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유통 매출은 증가세긴 하지만 그런 증가율도 꺾였고요. 요 서호정 대표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카페 대 직거래 유통이 한 7대 3인데 올해는 작년도였죠. 거의 정반대로 해서 전개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파머스페이스가 2015년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뭐 구성원은 파머스페이스의 구성원은 소정 대표를 포함해서 총 한 11명 정도 되는데요. 고령자와 결혼한 이민자 여성도 있고, 뭐, 명절 때면, 신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과 박스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머스페이스의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서호정 대표가, 바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배치마킹 거죠. 일본에 있는 그 와카야마의 메케로몬 히로바라라고 하는 그런 농산물 진매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케몬은 B급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그걸 약간 벤치마킹한 거죠. 그래서 파머스페이스의 차이점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는 것이고 서호정 대표가 본래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판 메케몬 히로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난이 과일 전문 마켓에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어 팔고요. 이제는 이제 과일 주스로 이렇게 해서 유통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 과정에 손선도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강점이 있고요. 또 소정 대표 하는 말은 수박 깨질 우려가 있어서 포도는 알이 떨어지고 택배사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서 파머스페이스의 정신은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소정 대표는 파머스페이스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이런 소농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도 활동도 꾸준히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서호정 대표는 장애아동 그림 전시회 때면 과일 도시락을 이렇게 100에서 200개씩 기부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에 현물 현금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부산에 있는 젊은 화가들에게 카페를 전시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공헌 또 기부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호정 대표가 이제 농민들도 팔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덕에 팔로도 개척하고 수학기의 인건비나 전기료 이런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부산권 소비자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사회적 기업으로 스스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유사한 사회적 기업이나 서비스들도 전국 단위로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지만 못난이 과일 시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불모지라고는 이제 하는데요.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이나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못난이 과일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 서호정 대표의 어떤 포부이고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호정 대표하고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월급을 얼마를 받나요? 다른 직원들 월급 수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원들 월 평균 수준은 한 160, 19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직원들과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투자라고 하고 못난이 과일 유통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주목은 받았지만 비즈니스 연결 성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성은 좀 있으나 아직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택배로 판매하는 이제 꾸러미 박스를 이제 새로 시작하기도 했고
뭐 계속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성,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못난이 과일 판매에서 스토리텔링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으나 그 일본의 유명한 아오모리 사과라고 아세요? 아오모리 사과는 뭐냐면 그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에 우리나라 청송처럼 사과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그 아오모리 지역에 그 한 해에 큰 태풍이 와서 사과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면 사과가 거의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뭐 남아있는 사과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오모리 현에 있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왜냐면 이제 낙과를 하게 되면 떨어진 과일들은 뭐 거의 이렇게 뭐 주스를 하는지 아니면 거의 거름으로밖에 쓰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농가의 어떤 수익이 엄청 걱정이 되었을 때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를 오히려 이렇게 상품 가치를 한 거죠. 태풍의 90%가 떨어졌는데 10% 달려있는 그 사과를 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이 합격 사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사고의 전환 발상이겠죠. 그것처럼 이런 사례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농가와 농산물 직거래, 못난이 과일 유통 어느 쪽에 주로 하고 싶나요? 물었더니 마찬가지 못난이 쪽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금력이 필요해서 농산물 직거래도 하는 거고 하지만 이 못난이에 스토리를 입혀서 파는 건 우리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현재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난이 과일 주스며 이런 과일 꾸러미 패키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사업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재밌는 또 쉽게 우리가 가상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사례로 제가 파머스페이스를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 또한 들었을 때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또한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들 친척이나 또 여러분들 옆에 지인 중에 이런 과실 농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말씀할 수 있겠죠. 상품가치 없는 것들을 판매하기 팔로가 힘들다, 어렵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소정 대표처럼 이런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 또 사업을 사회적 기업 창업 또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처럼 파머스페이스 못난이 과일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블루오션이고 또 숫자로 보는 파머스페이스를 보면 거의 이용자 수는 지금 현재 한 15만 명, 20만 명 가까이 누적 고객 수가 된다고 하고요. 직거래를 통한 2016년도 여름 멜론 소비량이 한 2,000박스. 그래서 2015년 매출액이 한 4억 5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농가와 거래하는 직거래 참여하는 소농가 수가 한 60개 정도. 그리고 못난이 카페가 지금 현재 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파머스페이스의 사회적 기업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차 2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특징 3가지 말씀을 강조를 드렸고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이게 온라인 강의라 아마 실시간으로 듣지 않으시면 조금 다르게 다가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봄날 행복한 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3주차에 다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시고 즐거운 이런 봄 만끽하시고 저는 3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